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 아들과 회수구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관심이 집중된 국방위는 여야 이견으로 증인 채택에 합의를 보지 못했고 법사위, 국토위 등도 증인 채택을 놓고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손경식 한국경총회장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경제 3법 처리 연기를 요청했지만 이 대표는 정기국회 내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나라의 해고와 임금 유연성이 매우 낮다며 노동관계법을 경제 3법과 함께 처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남편의 미국 여행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여당 지도부까지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강 장관도 사과했지만 불법 행위가 아닌 만큼 공직자 가족의 사생활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엠 화요 인터뷰. 오늘은 국회 사무처 수장인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취임 100일을 맞는 소회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내일부터 시작될 21대 첫 국정감사 준비 상황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0일간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민주당은 정책 국감을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부실 국감을 우려했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을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겨냥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관련 증인을 한 명도 합의해줄 수 없다고 밝혀서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동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난 극복과 민생, 미래 전환, 평화를 4대 중점 의제로 정하고 정부의 방역과 민생 경제 대책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허위 사실이나 가짜 뉴스에는 팩트 체크로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허위와 폭로로 얼룩진 막장 국감이나 무차별적인 정치 공세에 매몰된 정쟁 국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피감기관의 부실 자료 제출과 민주당의 증인 채택 거부로 부실 국감이 예상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인천국제공사 사장과 추미애 장관 아들을 치료했던 주치의사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나오지 않겠다고 태도를 바꿨다며 민주당의 개입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무엇이 두려워서 핵심 증인들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까? 국방위는 오늘 전체 회의에서 증인 채택을 놓고 정면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과 아들, 당직 사병,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 10명과 여기에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의 형까지 증인 신청을 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정쟁화하겠다는 의도라며 맞섰습니다. 한 명의 증인도 동의 안 해줘놓고 이번에 또 안 해주는 문제에 대해서 변명하실 수는 없다고 봅니다. 검찰이 조사해서 무혐의 처리해서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연평도 피격 사건 이거 관련해서는 수사 중인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밖에 법사위는 추 장관 아들 관련 증인과 검언 유착 의혹의 한동훈 검사장 출석을 놓고 입장이 맞섰고 국토위에서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요청하는 등 양측이 서로 수용하기 어려운 증인 명단을 제시해 절충에 실패했습니다. 여야가 정책 국정감사를 공언했지만 증인 채택 등을 놓고 강하게 충돌하면서 국감이 정쟁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한국경영자 총협회를 찾아 손경식 경총회장을 비롯한 재계 관계자들을 만났습니다.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은 기업을 골탕 먹이기 위한 법안이 아니라며 법안 처리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재계는 기업규제 3법이라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김세정 기자입니다. 국정감사 개시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이 주요 그룹 사장단을 비롯한 재계와 전격 회동을 가졌습니다. 최근 화두로 떠오른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과 관련해 기업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인데 재계와 입장차는 여전했습니다. 공정경제 3법은 아주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 기업들의 건강성을 높여드리기 위한 것이지 기업들을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은 아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 대표는 또 기업의 우려를 듣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겠지만 공정경제 3법 추진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긴 어렵다며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혔습니다. 손경식 경총회장은 공정경제 3법에 대한 재개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업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고용 유지에 전력할 수 있도록 기업의 부담을 늘리는 법안들을 제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뤄주시고 시급하지 않은 경제 제도에 관한 사안들은 우리 경제가 정상화된 이후에 중장기적으로 다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공정경제 3법은 재벌 총수 일가가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방식으로 부당 이득을 챙기지 못하게 규제를 강화하고 가격 담합 등에 대해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었던 전속 고발제를 폐지하는 내용 등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재계는 이러한 견제 장치가 해외 투기 자본 등에 악용되거나 지배구조 불안을 야기할 수 있고 전속 고발제 폐지로 고소 고발이 남용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세정입니다. 국민의힘이 노동관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 3법과 함께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의 목적이 다르고 또 시기상조라면서 연계 처리할 가능성을 아예 차단했는데 임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경영계의 수건인 노동관계법 개혁 카드를 꺼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은 OECD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해고와 임금 유연성은 매우 후진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경제 3법을 찬성한 데 따른 당내 반발을 무마하고 정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공정경제 3법뿐이 아니고 이 노동관계법도 한꺼번에 같이 시정을 해야만이 우리가 앞으로 이 산업구조를 새로 변경하는 데보다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서 내가 그 제의를 한 겁니다. 김 위원장의 역제안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던 민주당은 노동관계법 개정은 시기상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공정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은 목적이 다르다며 두 법을 연계해 처리할 가능성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지금은 노동자를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더 두텁게 포용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시기에 해고를 좀 더 자유롭게 한다든가 임금을 유연하게 한다든가 하는 메시지가 노동자들께 매우 가혹하게 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경제 3법과 노동관계법 개정을 한꺼번에 처리하자면서 집권 세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이 노동계가 자기들 우호 세력이라고 보고 지금까지는 노동계 입장을 지지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했는데 네. 여당의 거부로 정기국회 내 노동관계법 개정은 일단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의힘이 경제 3법 처리와 연계해 노동관계법 개정에 동력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협상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임천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가 요트를 사러 미국으로 향했다는 소식은 부적절했다는 비난과 개인의 사생활에는 옹호론으로 여론이 나뉘고 있습니다. 공인가족의 사생활을 어디까지 공적으로 봐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정현 기자입니다. 요트 구매를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남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를 향한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강 장관은 송구스럽다고 사과했고 남편도 당황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정치권에서는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여행을 자제하라고 당부한 입장에서 그 부군 되시는 분이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국민들 정서에 부합하는 것인가? 공인가족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했지만 개인의 사생활은 인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강 장관 남편의 개인적 행위일 뿐 불법이나 위법은 아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이나 특권 또는 반칙 등이 있었냐라는 건데 일종의 여행 권고라는 게 말 그대로 권고지 않습니까? 불법이나 위법, 특권 등은 없었다라는 겁니다. 강 장관 남편 논란은 공인의 가족 사생활을 어디까지 공적인 영역과 결부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도 던졌습니다. 공인의 가족은 그 어항 속의 금붕어와 같다는 얘기를 합니다. 공인이 된 사람은 그래도 좀 나은데 공인의 가족은 굉장히 어떤 그 삶의 그 어떤 불편함들이 있어요. 정치인뿐만 아니라 가족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도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많이 바라봐 주시고 계시죠, 사실. 국회 방송 장정현입니다.
네,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앞서 리포트에서 보시다시피 국감 증인 채택을 두고 이제 여야가 거의 모든 상임위에서 충돌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일부 지금 여야 합의로 채택된 증인 가운데서도 불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증인들이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쟁점이죠. 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관련 특혜 의혹인데 국방위는 물론 법사위, 복지 등에서도 관련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복지에서는 그 추 장관 아들 서 씨의 무릎 수술을 담당했던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의사를 일반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요. 그 서 씨의 주치의가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네. 의사로서 형사소송법 149조에 따라 증언할 수 없다는 게 이유인데요. 그 해당 법 조항은 의사 등이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대해선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추 장관 아들 주치를 상대로 그 경증 질환으로 그 평가하는 그 무릎 추벽 증후군을 상급 종합병원인 삼성서울병원에서 수술을 담당한 게 적절한지, 또 서 씨의 무릎 상태가 장기 휴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등 그 소견을 들어볼 계획이었습니다. 야당은 서 씨 주치의가 국감장에 나와 질문을 듣고 환자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은 답변을 거부하면 되는데 출석 자체를 거부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성토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이 뾰족한 그 해법이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 국회 증언 감정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또 검찰에 고발을 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 여당이 동의해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네, 또 관심을 모았던 기재위와 환노위 증인으로 채택된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전 사장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초 구본환 전 사장은 그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논란과 관련해서 국감장에 나와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밝혀가지고 그 폭탄 발언이 나오는 것 아니냐 이런 좀 관측이 있었거든요. 본인이 나오겠다고 했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구 전 사장이 눈이 아프다며 갑자기 이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야당은 그 구 전 사장이 출석하지 않게 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입장입니다. 권력의 힘이나 외압이 작용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면서 구 전 사장의 그 출석을 촉구하고 있는데요. 그 야당 주장에 따르면 그 여당이 증인으로 채택한 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기 때문에 해임된 구 전 사장이 아닌 그 공사 직무대행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일각에서는 구 전 사장 해임 사태가 원만하게 해결되는 그런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는데요. 예. 이 구 전 사장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한껏 벼르고 있던 그 야당 입장에서는 김 빠진 국감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밖에 화제가 됐던 그 국감 참고인이죠. EBS 팽수도 국감장에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팽수 대리인이 오늘 그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을 했는데요.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된 그 프로그램 제작 일정과 겹친다는 이유라고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부동산 정책 등이 이슈가 될 수 있는 지금 국토부 국감 일정이 연기가 됐다고요? 그런데 이유가 뭔가요? 네, 그 국토부 수장인 김현미 장관이 그 최근 서거한 쿠웨이트 국왕 그 조문 사절단으로 떠났기 때문입니다. 엊그제 출국을 했고 오늘 돌아오는데요. 그 김 장관이 귀국 후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그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자택에서 지금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토위가 실시하는 국토부 국감 당초 그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주요 기관장인 이 김 장관 없이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국감 일정을 늦추기로 한 겁니다. 국토위는 내일 전체 회의를 열어서 그 자료 조사 등을 위해 비워뒀던 날이 있는데 이 16일이거든요. 이 16일에 국토위 국감을 실시하기로 의결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어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재정준칙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나라비, 그러니까 국가 채무 비율을 GDP 대비 60%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기재부 국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정부가 그 재정 관리를 위해 그 나라빚을 얼마 이상 늘리지를 못하도록 이 한도를 설정을 한다는 건데요. 이 국가 채무 비율을 60%로 제한을 하고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그 통합
그 재정 수지도 마이너스 3%를 넘지 않도록 관리를 하겠다는 겁니다. 기재부는 이 같은 재정 준칙안을 2025년 그 회계년도부터 그 적용이 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그 여야 모두 기재부가 이 마련한 재정 준칙안에 부정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채무 비율과 도입 시기 모두 문제를 삼았는데요. 국가 채무 비율을 45%로 제한하고 재정 준칙도 내년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 문재인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적용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죠. 예, 다음 정권으로 넘기면 안 된다는 입장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는 그 재정 건전성 맞이 노선이 40%라고 해놓고 당시에는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60%를 채무 비율로 정해놨다면서 가불 정권, 먹튀 정권이라고 맹공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불어민주당도 이 정부가 발표한 그 재정 준칙에 비판적인 입장인데요. 그 국가 채무 비율을 이 60% 이런 식으로 수치를 특정하는 것은 그 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높일 수 있다며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일 그 정부 세종청사에서는 기재부를 상대로 한 국감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여야 모두 이 기재부의 그 재정 준칙안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만큼 그 기재 국감을 뜨겁게 달굴 또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의 증인 채택 문제 그리고 여러 쟁점들 살펴봤습니다. 박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탈법 위법 논란이 많았던 가상자산거래소를 양성하는 법이 내년 3월에 시행이 되는데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더 나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대안을 논의하는 현장에 한도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5월 가상화폐 발행업자 대표가 가짜 정보로 투자금을 모으고 지난달 가상자산거래소 대표가 거래량을 조작해 수십억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로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게 업계의 최대 과제입니다. 국회는 지난 3월 암호화폐 산업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지만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전체적으로 그 자금 세탁은 엄청 강하게 하고 있고요.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것이 그 기본 방침입니다. 먼저 특근법 시행 이후 제도권 밖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불법 가상자산 거래 행위에 대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음성적으로 지금 가상자산 업계가 또 한 부분이 또 이렇게 진행될 것인데 자금 세탁이라든지 또 그 테러, 마약, 또 납치, 공중, 협박 자금 그런 불법 자금이 조달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경찰 측 관계자는 잦은 신분증 위변조 도용으로 범법자 신원 파악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특근법 시행 이후에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본인 인증 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면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에는 화상으로 그 신원을 확인한다든지 또는 공인 인증서를 통해서 확인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강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밖에 전문가들은 피해 자산이 해외 거래소로 송금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국제 공조 활성화를 위해 국내외 거래소 간 네트워크 형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두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가 끝나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관련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을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며 국감이 끝나면 입법의 시간이 도래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추천을 하겠다고 한 지 2주가 지났다며 책임 있는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군에 의해 사망한 공무원 아들 편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은 포기를 종용하는 듯한 허망한 위로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은혜 대변인은 북한 눈치를 보면서 의미 없는 해경의 수색을 지켜보자는 답변이 나락에 빠진 유족에 대한 위로로는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피살 공무원 아들 편지에 대해 아버지를 잃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마음이 아프다며 해경의 수색 결과를 기다려보자고 답했습니다. 오선의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국회 한일의원연맹 신임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김 의원은 셔틀 외교를 부활시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민주당 이낙연 대표,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등이 고문으로 임명됐습니다.
시민의 시선을 끈 오늘의 정치 뉴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0월 6일 첫 번째 정치톡 만나보시죠. 내일부터 국회에서는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매년 국감 때마다 국회는 보좌진들과 피감기관 직원들로 북적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더 이상 이런 풍경을 볼 수 없게 됐죠. 비대면을 일컫는 언택트와 온라인이 결합된 온택트 국정감사.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해마다 국감 시즌만 되면 국회의원과 보좌진, 취재진들로 발 디딜 틈이 없던 국감장. 복도에는 대기하는 피감기관 직원들로 북새통을 이루기 일쑤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국감 풍경이 올해는 달라질 전망인데요. 바로 코로나19 방역 때문입니다. 우선 국감장 안과 대기 장소, 일일 출입 등록 인원을 각각 50명 이내로 제한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의원들이 번갈아 입장하는 등 국감장 내부 인원을 조율하고 상임위별 대기 장소를 지정해 머물도록 했습니다. 또 국회와 증인, 참고인이 아예 출석하지 않고 비대면으로 국감을 받는 이른바 온택트 회의도 열릴 예정인데요. 보건복지위는 오는 8일 보건복지부가 있는 세종시와 질병관리청이 있는 오송, 그리고 국회를 삼각 영상으로 연결하는 온택트 국감을 열기로 했습니다. 또 과방위는 오는 13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화상국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1995년부터 회 공간을 돌며 국감을 진행했던 외통위도 올해 현지가 아닌 국회에서 비대면 화상국감을 할 계획인데요. 다만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 등 4강 주재 대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비대면 국감을 열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농해수위 등 다른 상임위들의 지방 출장 국감 역시 대폭 축소됐습니다. 출장 국감의 경우에도 되도록 자차로 이동하고 단체로 이동할 땐 승차 인원을 20인 이내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치러지게 될 국정감사. 많은 것들이 축소되고 제한됐지만 내용은 그 어느 때보다 실속 있고 효율적인 20일간의 열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톡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온라인과 비대면 거래 증가로 배달앱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죠. 그런데 정책도 배달앱처럼 직접 주문하고 받는 시대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 누구나 필요에 따라 정책을 주문하고 입법화되는 과정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공유정당 플랫폼 철가방을 발표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기존 정당들이 당원 중심의 정당이었다면 국민의당은 공유정당 플랫폼을 통해 당원이 아니더라도 국민 누구나 참여해서 의견을 펼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 정당의 저변을 넓힐 것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오늘 기자회견에서 도입 계획을 밝힌 공유정당 플랫폼은 정책을 국민에게 배달한다는 취지의 철가방입니다. 안 대표는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 배달앱의 개념을 도입해 배달 음식을 시켜 먹듯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 배달 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음식을 주문하면 식당에서 조리한 후 배달되는 것처럼 국민이 정책을 주문하면 토론 이후 국회의원이 입법화하는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공개해서 민의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 누구나 쉽게 정책 생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정치 플랫폼인 건데요. 안 대표는 이 공유정당 플랫폼을 10월 말 정식 오픈에 앞서서 내일부터 오픈 베타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완성 전에 많은 국민들이 직접 써보면서 개선할 점과 추가 기능에 대한 제안을 받겠다는 건데요. 오픈 베타 시범 서비스 기간에는 각 의원실로 배정할 국감 관련 의견과 제보 기능이 제공되며 기간 중에 논의된 내용은 이달 말 출시되는 실제 플랫폼에도 반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이 플랫폼 개념과 인공지능이죠. 국민의당 공유정당 플랫폼 철가방은 바로 이 두 가지 개념을 모두 도입했다고 하는데요. 국민 누구나 쉽게 정책을 주문하고 결과를 받아보도록 하겠다는 안 대표의 시도가 우리 정치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톡입니다. 올해 초 야권 통합을 성사시킨 뒤 4.15 총선에 불출마하면서 여의도 정치하는 거리를 도왔던 개혁보수의 아이콘이죠. 유승민 전 의원의 복귀 여부가 다시 정가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최근 유승민계로 불리는 의원들이 여의도 정치활동 재개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어떤 행보일까요? 개혁보수의 상징 유승민계 의원들이 여의도에 정치 문화 카페를 열고 본격적인 여의도 정치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달 말인 오는 26일 여의도 인근에 카페 하우스를 정식 개점키로 한 건데요.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 누구나 올 수 있는 카페를 열어서 국민들과 커피를 마시면서 세미나를 여는 생활 정치를 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점장은 오신환 전 의원이 맡고 홍철호 전 의원과 현역인 국민의힘, 유이동, 김웅 의원을 비롯해 당 중앙 청년위 소속의 젊은 정치인 150여 명이 뜻을 모았다고 하는데요. 모두 보수 진영에서 개혁 보수를 자처한 유승민계로 불리는 인사들입니다. 오 전 의원은 협동조합 형태로 조합원 150여 명이 돈을 모아 만든 열린 정치 공간으로 다양한 공연과 행사, 강연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정가에서는 유 전 의원이 이 정치 카페를 통해서 정계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4.15 총선 이후 집거 중인 유 전 의원은 최근 국내외 정치 경제에 대한 진단과 우리나라가 갈 길을 담은 저서를 집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료들이 운영하는 카페 하우스에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 출판 기념회를 겸한 대선 행보를 시작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지만 오 전 의원은 카페가 특정 정치인을 위한 공간은 아니다라며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중인 정치 카페 하우스는 오는 30일 최장집 교수의 창립 특강을 시작으로 정책 현안 스터디를 비롯해 인문, 사회, 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강연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커피와 함께하는 이 생활정치 공간이 여의도의 새로운 정치 사랑방이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한학의 정치톡이었습니다.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7개 사마 유동으로 기타 부분을 지금 말한 것 관련하여서는 공식 회의와 방문과 관련된 필수는 네, 이번 시간은 뉴스N의 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입법부 활동의 꽃이라고 하는 국정감사가 바로 내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21대 첫 국정감사인 이번 국감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속에 치러지는 만큼 많은 부분에서 예년과 다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은 제16, 17, 20대 3선의 국회의원을 지내시고 또 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내셨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국회 사무처를 이끌고 있는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 국정감사 준비와 국회 운영에 관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취임하신 지 지금 100일 되셨다고요? 예, 이제 100일 돼갑니다. 예, 그동안 이제 국회에서 의원으로서 의정 활동하시고 또 해양수산부 장관 또 이제 국무위원 활동하셨는데 그때하고는 많이 다를 텐데 어땠습니까? 네, 국회의원도 해봤습니다만 한 공간 안에만 있다 뿐이지 네. 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하루 종일 보고 결제 또 각종 민원 뭐 이런 것들에 파묻혀서 지내야 되는 그야말로 행정하는 자리가 바로 국회 사무총장입니다. 예. 우리 국회 또 사무처의 식구들도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사무처, 도서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 그리고 국회의원실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도 행정관리는 또 사무총장이 통솔을 하거든요. 네, 상임위원실에 무슨 뭐 전문위원들 수석 이런 쪽도 관할하잖아요. 예, 다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사무총장이 결제해서 월급 주는 사람들이 한 5천 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적인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실제로 헌법상의 비중에 보면은 국민의 기본권 다음으로 지금 국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살림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인데요. 예. 근래에 와서는 더구나 그 코로나19 때문에 국회 내부에서 혹시 확진자가 나오거나 그런 비상 상황이 걸리기도 하는 게 몇 번 반복이 됐었죠. 예, 지금까지 확진자가 3사람이 나왔습니다. 예. 다행히 국회의원은 아직 안 나왔는데 제가 제일 걱정했던 것은 국회의원들의 감염입니다. 이분들이 전국 8도를 돌아다니면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또 국회에 와서는 300명이 또 서로 아주 긴밀하게 접촉을 하고 다시 또 흩어지고 이러니까 그야말로 슈퍼 울트라 전파자들이다. 예. 저는 맨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늘 국회의원들의 이 감염 여부를 모니터도 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인 김태년 원내대표가 오늘 미열이 있어서 지금 이제 감 맡겼다라고 하던데 결과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나왔습니다.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고 좀 체한게 열이 그렇게 났던가 봐요. 다행이네요. 국감이 시작이 됐는데 일선에서는 뭐 여야 원내대표들끼리 술을 많이 먹어서 그게 그 체하는데 더 악효과를 줬다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 술 소화 능력도 김태년 원내대표는 좋아 보이던데. 많이 드신 것 같습니다. 네, 또 국회 사무처 수장으로서 100일 동안 집중했던 중점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무래도 국회 사무처라는 공간은 국민들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공간이지요. 이제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늘 국회의원들만 보이고 또 그들의 활동만 보시는데 국회의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5,000명 이상의 유급 직원들이 일을 하는 곳이고 또 기자들이 상시 출입하고 왔다 갔다 하는 기자들만 1,000명 정도가 됩니다. 네. 굉장히 큰 이 공간이기 때문에 이 국회의 보이지 않는 공간과 기능을 어떻게 국민들에게 좀 더 잘 알려볼까. 그리고 이 조직들이 국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조직을 만들어 볼까. 그래서 제가 늘 이제 강조하고 스스로도 유념하고자 하는 게 유산균 같은 행정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람 몸에 아주 바로 뭐 적효약 이런 건 아니지만 꾸준하게 도움이 되는 신체 활성화를 위해서 활력을 높이기 위해서 도움이 되는 그런 유산균 같은 행정. 그래서 국회 사무처도 그렇고 관행이 안주하지 말고 좀 우리가 국민들에 대한 서비스도 강화하고 또 국회의원들의 입법 활동도 더 잘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행정 개혁을 해보자. 또 그런 차원에서 또 디지털 혁신 작업들도 지금 박병석 의장님과 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디지털 혁신은 한편에서는 국회의원들이나 국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업무 효율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또 한편에서는 국민들이 국회에 가장 쉽게 접근을 하고 또 우리 국민들의 요구나 주문을 입법화하는 기초 자료로도 만들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디지털 혁신 작업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그런 작업들을 유산균처럼 열심히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영춘 사무총장이 이끌었던 국회 행정 또 의정 행정은 유산균 같은 행정 뭐 이렇게 되겠네요. 예, 저도 뭐 개인적으로는 집에서 김치에서 나온 유산균 음료를 먹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거든요. 김치에서 나온 유산균이 한국 토종 그 효모라고도 이렇게 나오던데요. 상당수 그 효모들이 외국 수입하는데 나와서 건강한 국회가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아까 그 이제 그 국회에서 다행히 아직까지는 의원들까지 지금 코로나에 감염되거나 그런 적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코로나19 시대가 이른바 새로운 노멀이 되어버린 뉴 노멀이 되어버린 상황인데 앞으로 이제 뭔가 여기에 다른 생활 방식의 변화는 생기겠지만은 어떤 우리 코로나19 시대가 일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동안에 여기에 대비해왔던 어떤 작업들을 해왔고 앞으로 또 무엇을 할 계획이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제가 100일 전에 취임식을 할 때 제일 처음 한 일이 온라인 취임식을 했습니다. 보통 사무총장 취임할 때 한 500명 막 이렇게 이상 모여서 취임식을 했다 그러는데 하루 전에 제가 취소시키고 온라인 취임식으로 바꿨습니다. 그때는 아직 우리 국회 화상회 시스템도 조금 미비할 때인데 그래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시도를 해봤는데요. 그 이후로 쭉 점검을 해보니까 코로나 대응 시스템이 아주 미비한 게 많았습니다. 당장 뭐 임기응변으로는 하고 있는데 코로나 대응 매뉴얼 자체가 완비되어 있는 게 없었고요. 또 국회 규칙상 재난대책본부가 있는데 그 대책본부도 과거에 우리 그 화생방 훈련하던 그런 정도의 체제, 또 지진이나 폭격에 대비하는 민방위 훈련 정도의 체제. 그래서 이게 감염병에 대처하는 그런 조직 체계는 안 갖춰져 있더라는 이미 겁니다. 그때면은 그 김영춘 총장님이 취임했을 때면은 이미 대구에서 확산돼가지고 국민적인 우려가 이미 큰 걸 경험한 이후였는데 아직 준비가 덜 돼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긴급히 비상 대응 매뉴얼을 보다 정교하게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몇 달 동안은 그걸로 지금 대응을 해왔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재난대책본부를 이원화시켜서 이런 감염 대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 편제를 만드는 건 규칙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부합하는 그 시대에 부합하는 뭔가 조직 체계도 바꿔야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직은 이제 시행은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뉴노멀로서 우리 코로나 사태도 대응을 하고 또 코로나 이후 포스트 이후까지도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화상 회의나 뭐 이런 것들이 단지 지금 병에 대한 대응 체제일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우리 국회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또 국민들에게 더 친숙하게 다가가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아주 좋은 또 효과적인 체제다라는 생각에서 그런 노력을 집중적으로 경주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번 국감 기간 동안에 한번 시험 무대에 들어서는 게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임위원회에도 화상회의 시스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3차 추경 예산안으로 그때 신청을 해서 9월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화상회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0개 정도 상임위원회가 완비가 됐고요. 앞으로 한 열흘 보름 이내에 전 상임위원회가 다 완비가 될 겁니다. 이미 갖추어진 상임위원회만 하더라도 제가 오늘 보도를 보니까 보건복지위원회 같은 경우 국정감사를 보건복지위원회 화상회의를 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세종시에 있습니다. 또 오송시에 있는 질병청 이렇게 삼각 화상 국정감사를 하겠다 이런 발표를 봤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보람을 느낍니다. 만약에 증인이 채택이 된다면 증인의 경우에는 국회로 오겠군요, 주로요, 대체. 그 증인조차도 우리 상임위원회가 의결만 해주면은 지금 화상회의로 되어 있는 세종에서도 출석할 수 있고 오송에서도 출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이브리드 방식도 할 수 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에 실제 사람을 부르기도 할 수도 있고 또 세종시에 출석하게 할 수도 있고 많은 사람이 안 모이게 하는 게 밀집도를 분산시키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50인 이내로 지금 한정하기로 했죠, 이번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내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죠. 국회의원과 피감기관 그리고 언론이 모두 많은 힘을 쏟는 시즌인데 그만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큽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 최근까지도 우리 국회의원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국회의원 회관에서 많이 열리는 토론회나 세미나가 일체 지금 중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평균 국회에 들어오는 외부 출입자가 한 500명 정도 수준으로 좀 묶어놓고 있거든요. 그래도 불가피하게 의정활동에 필요한 그런 뭐 정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들 이런 분들은 국회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정감사가 되면은 그 통제가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 이제 한꺼번에 일제히 모든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열리게 되니까 거기에 출석하는 정부나 공공기관 정인만 하더라도 하루에 1000명 이상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잘 막아왔는데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도 구멍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 긴장하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국회 출입하는 기자들이 1000여 명 된다고 했던가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소통관으로 별도로 옮긴 다음에는 오히려 코로나19 시대에는 부합하는 것 같은데 간혹 현장하고 좀 멀어져가지고 불편하다고 기자들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불만도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공간도 넓어지고 또 취재나 활동의 편의가 많이 정진되었기 때문에 만족하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죠. 다만 이제 이 코로나 대책 때문에 지금 상임위원회나 본회의 취재 같은 경우도 취재 인원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풀 기자단을 구성을 해서 취재를 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한 상임위원회에 취재진이 들어갈 수 있는 게 과거 같으면 수십 명도 들어갔거든요. 뜨거운 쟁점이 있는 상임위원회 같으면 수십 명의 기자가 취재를 했는데 요즘은 10명 이내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래서 취재에도 일부 불편함이 있는데 그래도 기자분들이 취재 풀이라든가 이런 것은 사무처에서 전부 이렇게 관장하나요? 아닙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자체적으로 편성을 해서 사무처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직접적으로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의정 활동도 하셨을 것인데 사무처를 비롯해서 이제 국회 수많은 직원들 일하는 모습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서 잘 모른다 했는데 이것을 잘 알리겠다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알리는 것 어떤 계획이신가요? 예, 우리 국회에 대해서 국민들께서는 국회의원들끼리 맨날 싸우기만 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실제로 입법 활동도 많이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 21대 국회가 6월 달에 이제 개원을 했는데 6월 한 달 동안에만
국회의원들이 사무처에 네. 입법을 검토해달라는 그 의뢰가 3,000건이 넘었습니다. 그중에서 실제로 입법 발의까지 연결된 건수가 1,200건 정도 되고요. 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회 사무처, 입법조사처 이런 많은 직원들이 밤을 새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물론 국회 보좌진 중에서도 철야 작업을 하는 직원들이 많이 계시죠. 네. 이런 사람들의 활동이나 노력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좀 전달하고 싶은 게 제 욕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요. 우선은 우리 국회 그 포털 사이트를 좀 개편을 해서 네. 우리가 하는 활동들을 국민들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 그런 노력. 또 뭐 유튜브나 이런 그 뉴미디어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전달하는 방법. 네. 무엇보다도 국회 방송이 저는 제일 중요한 수단이라고 봅니다. 제가 미국에서 잠깐 공부할 때 보니까 미국은 C스팬이라고 네. 그 케이블 TV 협회가 만들어서 공익적으로 운영하는 채널이 3개인데 1채널이 뭐 하원, 2채널이 상원 이런 식으로 또 제3채널은 다른 공익적인 방송을 하고요. C스팬 1, 2 이렇게 나갈 수 있게. 예, C스팬 1, 2, 3가 있죠. 그 채널들이 그 케이블 번호에 굉장히 앞번호에 있어서 20몇 번으로 기억이 되는데 많은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보세요. 우리 국회 TV도 좀 그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작업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참 말씀 잘 주셨는데요. 국회 방송 우리 경우에는 송출회사에 따라서 번호가 다양하게 돼 있고 상당히 뒤쪽에 있는데 어떻게 이거 해법 모색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예, 우선 요즘 이제 케이블 TV나 이런 그 유선 TV도 IPTV 시장이 많이 것들이. 바뀌어서 IPTV가 비중이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IPTV부터 65번으로 통일시켜 보는 작업을 지금은 뭐 65번, 100 몇십 번, 200 몇십 번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이걸 65번으로 통일시켜 보는 작업을 줄기차게 하고 있고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국회 방송의 예산과 인력을 좀 늘려보자. 그런 노력을 우선 박병석 의장님부터 욕심을 많이 부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 같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을 비롯한 입법 지원 조직들, 홍보 조직들의 강화의 필요성은 직접 사무총장을 맡고 보니까 많이 느끼시겠네요. 예, 당연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좋은 정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좀 정치에 관심도 더 많이 가져주시고 참여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위한 중간의 매개 수단이 국회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국회 방송의 확대와 강화를 위해서 또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국회 TV를 만들기 위해서 저부터 노력하고 또 다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정말 큰 일들로 숨가쁘게 달려오셨는데요. 앞으로 또 어떤 사무총장으로 기억되고 싶으신지 여쭙겠습니다. 국회를 망친 사무총장이 되고 싶다고 하면 깜짝 놀라시겠죠? 망을 많이 치는 사무총장이 되고 싶습니다. 망을 많이 친다고요? 좀 전에도 뭐 국민과의 소통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런 국민과의 소통망도 많이 열고 또 국회 안에서도 뭐 디지털 이 망을 많이 깔고 또 화상회의망 이런 식으로 국회 내부와 여야 간에 또 국회의원들과 국회 사무처 간에 또 국민과 국회 간에 다양한 소통망, 통신망, 또 뭐 이렇게 뭐 디지털망 이런 걸 많이 까는 망을 많이 치는 사무총장. 그래서 제가 국회 망친 사무총장이 되고 싶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무총장으로서 이제 국회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데 그동안의 의정 활동 또 정치인으로서 많이 활동해 오셨으니까 국회의원들 이렇게 이제 사무처를 책임지는 이제 사무총장 입장이 또 보니까 우리 국회의원들의 최근 행보를 보니까 어떤 소감이 드십니까? 뭐 저도 국회의원을 3번 해본 사람으로서 국민들이 국회의원을 바라보시는 것보다는 내부에서 좀 이해를 하는 시선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의 엄혹한 시선은 우리 국회의원들께서 좀 더 좀 긴장하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무엇보다 국민들께서 제일 좀 싫어하시는 게 국회의원들끼리 싸우는 거거든요. 여야 정당들이 너무 많이 싸운다. 제발 좀 싸우게 하지 마라라는 게 국회의원들도 지역구에 가면 늘 듣는 소리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요즘 협치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진정한 협치를 위해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더 좀 많이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네, 이제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주문했었는데요. 사무총장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국회 직원들께 또 국민들께 한 말씀 주신다면요. 예.
우리나라 국민들께서 정치에 대한 시선, 또 국회에 대한 시선이 아주 나쁩니다. 국회가 전체 국가기관 중에서 국민 신뢰도 꼴찌 기관이거든요. 뭐 다른 나라도 조금 그러긴 합니다만은요. 예. 예. 그런데 또 과거에 비교해서 또 바라보면은 저는 2000년부터 국회의원을 했었는데 예. 20년 동안 국회가 많이 변하고 발전했다. 그런 또 평가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또 그만큼 우리 국민들께서 바라보는 시선이나 기대 수준이 더 높아졌기 때문에 여전히 국회에 대해서는 질타하시는 그런 분도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한편 좋은 정치를 만드는 힘은 국민의 참여와 어떤 그 높은 기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회를 좀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좀 질타도 더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국회 TV를 좀 많이 봐주시는 거다. 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나오셨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니까 김영춘 총장님께서 앞으로 국회를 국민과 함께하는 그런데 국회 TV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것을 상당히 이제 강하게 느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김영춘 사무총장께서 이른바 언택트 시대가 돼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의 국회 운영 방식 또 지금 국정감사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주셨고요. 크게는 앞으로 이제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를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계획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앤 파워 인터뷰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내일도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매우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며 해서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다시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해서 내일은 가을 추위가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늘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를 얘기하는데요. 내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국정감사 기간에는 중계방송 관계로 뉴스엔이 잠시 쉴 예정입니다. 섭섭하겠지만요. 그때까지는 국정감사 잘 보시고요. 국정감사가 끝나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